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지난 월요일 최혜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조사 착수 약 1년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파국에 이르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관련 사안을 좀 더 정밀하고 심층 깊게 보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부승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상임위 활동을 보니까 네. 국방위와 운영이 네. 어떻게 보면 최혜병 사건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를 이렇게 네. 둘 다 맡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맡게 되셨습니까? 저는 뭐 최혜병 사건과 관련돼서는 너무 드러난 게 많고 이건 반드시 이제 당위적으로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특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운영위를 반드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의원 배지를 안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좀 달까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운영위를 갖고 실질적으로는 뭐 국방위와 관련돼서는 그닥 갈 마음은 없었으나 다선 의원들께서 야 심부름할 사람이 없지.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 국방위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국방과 관련돼서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지적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무위나 후원금이 많이 거치는 산자 이런 데 가서 좀 후원금을 좀 걷고 싶었어요. 좀 이 시청자 여러분 좀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후원금이 안 걷죠. 다음에 나오실 때는 계좌번호 하나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진짜요? 네, 지난번에 네. 이현주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하면 나오셨는데 계좌번호 크게 공개하고 가셨습니다. 네. 진짜 이 후원금이 이거 안 거쳐요. 알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이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웃었냐면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서 운영이 하는 거 쭉 이제 봤어요.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비서실장이 다선 아주 노련해요. 노련하죠. 딱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자세도 이래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 나 한번 떠들어봐라 라는 자세로 일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에 눌리니까 의원님들이 열심히는 하시는데 길을 못 꺾어요. 그러니까 길을 꺾는 사람이 제 자세 안 보셨어요?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 기 싸움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이제 했기 때문에 기에서 내가 어떻게 기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삿바 싸움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다음 운영이 때는 아마 이 초선 의원들께서 삿바 싸움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삿바를 어떻게 잡아야지 이 정진석 같은 사람을 꼬꾸라뜨릴 수 있는지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어서 CBS 이정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이정주 기자님은 뭐 질문하는 기자 이제 표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제가 혼자 밀고 있는 그건데 사실 제가 이게 경향 TV가 뭐 조금 그렇지만 우리 라이벌사예요. 경쟁사에 왜 나오신 겁니까? 아니, 우리보다 약간 왼쪽에 더 있는 약간 뭔 소리예요? 네. 중립입니다, 중립. 그렇죠. 저희가 오른쪽에 있다 합시다. 저희가 여기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데. CBS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약간 반대할 줄 알았는데 어서 가봐라 한번. 왜냐면 여기 우리보다 커요. 그 유튜브 규모가. 그래요? CBS가 방송국은 훨씬 크지만 일단은 2시 라이브가 1시가 우리보다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요. 아직 조금 더 낫다. 이 정도겠죠, 뭐. 아주 겸손한 표현이고 구독자 여기가 신장 기업치고는 거의 예전에 초창기 쿠팡 성장하듯이 막 거의 독점처럼 빵빵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알리테무 막 이런 약간 후발 주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얼마나 좀 가서 기여도 하고 저희 노코 채널 2시 라이브 홍보하고 홍보해야죠.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홍보는커녕 그냥 여기서 제 역할만 하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리고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털어주시면 그게 최고의 홍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제가 근데 사실 그
정치부에서만 인사가 좀 꼬여서 제가 새누리당 계열에 8년 했어요. 8년. 8년 하다가 어쩌다가요? 예, 윤 대통령 마크맨 하고 네. 용산 갔다가 네. 나와서 아 이제 나도 경제산학교라 좀 쉬어보자. 근데 최상병 이거 터지면서 이게 제가 사실 좀 뒤에 뛰어들었거든요. 저는 그 맞아요. 작년 네, 7월에 이제 네, 하고 나서. 맞아요. 근데 이게 사건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런종섭 사태 때, 네. 예, 그 공항에 새벽 그러니까, 4시에 네. 제차 몰고 갔어요. 제차 몰고. 회사에서 차량 지원이 안 돼서 제차 몰고 인천 톨비 다 제가 내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런 현장의 이런 생생한 얘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혜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 37일 만이죠. 지난 4일에 그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미국 또 그것도 하와이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게 그 하와이의 풍경과 지금 최혜병 사건의 거부권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전혀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이게 휴가를 즐기면서 사실 네. 휴가 간 거거든요. 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에 휴가를 간 거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가 한번 갔다 가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일정이 보면 뭐 인도 태평양 사령부 방문이 있는데 김영삼하고 전두환 때 가고 리더 대통령이 갈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인태사령부 같은 경우는 보통 합참의장이나 그래서 뭐 이런 데. 이제 2박 5일 동안 중에 이제 하와이를 거치고 그 휴양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굴 믿고 생존해야 되나 하는 허탈감을 많이 아니 그것도 느꼈어요. 국무회의는 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고 네. 그걸 전자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을 택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대리 서명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예. 제 생각보다는 속전속결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19일이 최상병 일주기라서 일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다 이제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5월 25일 집회 현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계속 방송에 나와서도 19일 날 대통령이 일주기 추모식에 나타나서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경북경찰청 발표도 상당히 당겨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늦게 했지만 19일 일주기를 의식해서 했고 거부권도 그 다음 주에 바로 버튼을 눌렸기 때문에 사실 돌아와서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대통령실에서 보였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례적으로 그 대통령실이 잘 입장을 안 냅니다. 최상병 네. 관련해서도 잘 입장을 안 냈고 그게 제가 수요일에 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제가 그리고 그 뭐 신장식 의원이 진행하던 라디오에서도 제가 1차장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건 초기에. 보통은 대통령실을 언급을 하거나 그 문제 제기를 하면 다 소송이 들어와요. 장경태 의원도 대통령실에서 소송을 당했잖아요. 네. 저는 단 한 건도 소송 당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많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외압 의혹을 최초로 막 그 제기하고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채로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 입장을 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건 녹음 파일에 대한 맞습니다. 그 VIP 언급에 대한 이 부분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거부권 행사를 조기에 매듭 지으려고 하는 것도 이 특검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수처도 지금 본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장도 검사 출신 지금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 어차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지켜보자,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자 이 두 개 중에 반은 이미 성공을 했고 이 공수처만 진압을 하면 네. 사실상 대통령의 수사 외압 문제는 끝이 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검만 안 가면 된다 이런 심산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천천히 시계를 돌려서 7월 19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 분기점이 있었는데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1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었던 그 최혜병이 그 실종자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에
본인이 실종이 됐고 그날에 오후에 이제 오전인가요? 11시 10분쯤에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그 다음 날 이제 다음날 이튿날 예, 발견이 된 건가요? 예. 됐는데 당시 이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가 어떻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당시 사망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상 그 최상병 어머니가 그 내성천에서 목 놓아 울던 모습을 전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네.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라는 얘기가 많은 국민들 내리 속에 각인되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되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대는 보통 휴가를 나갈 때 군인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안전교육 같은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물놀이 할 때는 뭐 어떻게 조심해라, 그 위험한 거 가지 마라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상식인데 부대 관리 훈령에도 그게 다 명시되어 있어요. 안정 장구를 갖추고 뭘 네.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식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병이 사망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범죄의 원인 그러니까 익사가 맞긴 하지만 사실 안정장구를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물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과실의 치사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박대령이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첩부대장이 먼저 사령관에게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경찰청의 해명이 노규호 전 수사부장은 언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한테 박대령과 임성근 사단장이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오바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수사에 대한 부분을 맨 처음에 언급한 건 사법적 처리를 얘기한 건 방첩부대장이다라는 해병대. 것이고 네. 예. 그리고 박대령은 그 다음에 수사단장으로 수사를 하고 증거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법리 검토를 군 검사하고 다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법에 의해서 절차를 다 지켜서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6개 판례 정도도 다 언급하면서 입증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박대령의 과도하게 마치 무슨 그 사심에 의해서 임성근을 공격한 네.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경찰의 행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의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취재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독자라면서요? 네, 그 어머님이 이제 좀 늦게 나셨어요. 네, 좀 많이 늦게 나셨고 그 여기 뭐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으니까 저희도 말씀드리는데 이제 접촉을 저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부모님 두 분이 이제 남원에 사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남원에 계시고 그리고 그 저희들이 특히 뭐 특정 매체 말하면 그렇지만 좀 MBC, PD수첩뿐만 아니라 MBC가 여기 좀 초반에 조금 빨리 이렇게 취재에 착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접촉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약간 말이 좀 이상해 2차 가해 아닌 가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저도 여러 번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타진을 했는데 불쑥 기자가 이렇게 훅 찾아가면 그것도 하나의 또 충격이 될 수 있어서 여러 번 제가 해병대 예비역연대를 통해서 이제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직접 좀 그렇게 좀 편지도 써서 뭐 설득해 보려고 이제 해드렸는데 아직 이제 마음을 좀 못 여신 것 같고 근데 전후 이제 좌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금 당사자인 어머님이 엊그제 이제 편지 공개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현재 여당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좀 유리한 부분만 쏙 빼서 그러니까 신속하고 네.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일주기 전에 빨리 풀어달라는 그렇죠, 식의. 그렇죠. 그거는 네. 여야 할 것 없이 교집합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만 쏙쏙 빼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최혜병 이제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게 갈래는 그 주변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같이 장병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갈래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최상병이 사망한 당시에 이제 이게 안전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박종대에 대한 항명죄예요. 요거는 약간 전혀 다른 섹터거든요. 다른 섹터를 넘어오고 세 번째가 런종접 사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안전 미비 상태에서 20살 꽃다운 나이에 네. 장병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려는 사람을 항명죄로 지금 잡아놓으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를 은폐의 마지막인 장관을 격하시켜서 호주 대사로 이게 국장급이 가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장급 외교부나 뭐 어디 국장급이 가는 자리를 전직 장관을 내려다가 몇 칸을 내려서 무리하게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사면타가 딱 쳐버리니까
이게 권력형 게이트가 됐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7월 그 30일로 이제 돌아오는 건데 19일에 그런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고 30일에 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관련된 결재를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첩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는데 그것도 장관의 동의를 득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31일 날 이첩 보류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흔한 일입니까? 아니 원래 제가 알기로는요 장관한테 보고는 그냥 이거를 이첩하니 승인해달라 보고는 아닙니다. 군사법원법상 해군 총장한테까지만 하면 돼요. 네. 실제로 해군 총장이 해병대와 해군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은 이제 군검찰과 조사본부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요. 수사 지휘 권한을. 그런데 이게 개입이 아니라 이제 수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건 그건 법으로 보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한테 결재를 올리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사망 사건이고 그리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7번째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께 승인을 받는다기보다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고 결재복 그냥 말 그대로 결재받는 결재군요. 예. 네. 그거는 이제 해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군사법원법상. 우리가 이종섭 장관이 야 이거 내가 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잖아. 근데 그게 잘못된 거고요. 이 장관은요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좌하기 위해서 각군 총장들 해병대 사령관도 아니에요. 해병대 사령관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없어요. 각군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독립성 문제 때문에. 네. 근데 7월 30날 결재를 떡 맞는데 사인 딱 하고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서욱 장관이랑 뭐 있을 때도 월북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걸 할 때도 통상적으로 복원하죠. 복원하면은 이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재를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사하느라고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어깨 두드려주고 그러면 거기 포항 1사단장은 누구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논의까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 논의까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통상적이었죠. 7월 30날은 전혀 법적으로나 하자가 없는 하자가 없는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에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고 7070으로 168초 전화가 오고 나서 급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첩 보류하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취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황당하죠. 급반전이 일어난 거고 장관이 본인이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각군에다가 이제 총장이 결재하고 보류한 사건이 있는지 취소한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취소한 사례와 함께 다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안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 속된 말로 지랄한 거잖아요. 네, 의심이 간다. 크게 간다. 네. 아니 의심이 아니고 확신이 갔어요. 확신. 네. 그러면 누군가 모종의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이 안보실장도 이거를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이 이제 개입이 됐다면 직접적으로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연결이 안 될 걸로 봤어요. 그럼 중간에 누가 있다. 그거를 밝혀보자 해서 이제 이것저것 자료 요구하고 그렇죠. 막 네. 이런 상황이신 것들을 거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2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서 결과를 경찰에 이첩을 했죠. 네. 그랬더니 또 이제 노발 대발이 그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임태우 그렇죠. 소장님? 예. 그러니까 군사법원법 228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검사, 군사법 경찰관의 수사 항목인데요. 여기 사망에 군검사와 군사법 경찰관은 제 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에 따른 원인 범죄가 과실치사가 있으니 네. 이것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잘못한 지점 딱 하나를 지적하면 경북경찰청에도 이첩을 하고 사실 임성근은 공수처에도 이첩을 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첩을 두 군데에 했어야 되는데 네. 공수처 인식을 못한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없는 자가 수사를 했다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운영위 때 추미애 의원이 이 조항을 읽어주면서 정진석 실장에게 대통령 보필 똑바로 하라고 법이나 알고는 당신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대통령에게 수사권이 없는 자가 수사를 했다라는 잘못된 법정보를 누군가가 입력했을 개연성이 높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가 이제 관할이 군에 없고 그리고 성범죄도 군에 관할이 없다는 걸 네. 모르고 얘기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명백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이 맞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까지도 떵떵거리고 자기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경북경찰청이 오후 2시에 지난주 금요일 날 수사 결과 네, 지난 월요일에 네. 목요일에 했나요? 월요일 지난 월요일에 월요일에 했죠.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월요일에 했는데 2시 56분인가에 문자 저한테 메일 보냈어요. 아 거기 메일. 저한테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조만간 고소 당하겠네요. 아 저는요 전익수 장군이 고소한 거요 한 5개 고소했을걸요. 저 어젠가 그저께 다 털어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저는 고소하는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고소해보라고 하십시오. 이 실체를 경찰 보고 밝혀야 되는데 투스타 장군이 이렇게 장관하고 사령관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계속 떠들어요. 저 이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이런 사람들은 딱 2명 봤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아. 예, 투스타만 떠벌렸죠. 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알면요. 임성근이 군의 실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뒷배가 무엇인가가 계속 국민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의심을 네.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결론은 그 무슨 펄인지 뭔지 그 이종호 네. 대표하고 블랙펄 인베스트. 뭐 이름도 참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는 인간들을 다 이상한 이름을 삐까번쩍하게 내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또는 대통령실과 통화 내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은 끝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종호 대표가 뭐 VIP는 김계한 사령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통화 내역을 들어보십시오. 투스타를 3스타 만들고 3스타를 4스타 만드는 건 결정은요. VIP 사령관이 아니라 VIP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럼요. 네. 대통령만이 장성급 인사에 대한 인사 권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요. 자르는 것도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돼요. 전익수 장군도 강등되는데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강등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급 인사는 역대 어느 나라도 다 똑같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 대표도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 2일에 이렇게 이첩했던 사건을 회수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또 이제 8월 9일에 보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또 별도의 조사를 시작해서 네. 처음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분명히 혐의 선상이 있었는데 예. 결과지엔 또 빠졌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법무관실 드러난 걸로는 뭐 보도 자료입니다만은 드러난 걸로는 이제 법무관실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작업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종섭 장관이 재검토 지시를 8월 9일 날 내리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재검토와 관련된 내용을 압박하고 4차례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9일 날 이종섭 장관이 최종적으로 지시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 보고서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게 좀 흔치는 않거든요. 뭐 법무관리관실의 의견, 뭐 이런 의견을 달았잖아요. 부대 의견을, 네, 부대 의견을 다는 네. 이 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조사본부 입장에서도 이건 혐의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방식을 이제 교묘히 택한 아주 이제 좀 이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 네. 벌어진 거죠. 그 의원님은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근무를 같이 해보셨잖아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유재현 법무관리관 하면은 할 말이 제일 많은 사람 아니에요? 저도 잘 알죠. 네. 아니 알기만 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불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게 뭐냐면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재판에 나와서 수사권이 없다라고 시종일관 군이 얘기했잖아요. 네. 수사권 있습니다라고 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위증을 하면은 처벌받죠. 처벌받기 때문에 네. 불었고 지난번 입법청문회에서도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초기의 스탠스하고 다른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나중에 재판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거짓말을 했다간 본인이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확실히 갖는 것 같아요. 법조인이니까요. 그래서 본인 임기 거의 끝났는데 그 연장도 신청을 안 했다라고 안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종섭 장관하고 이미 배를 갈아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뭐 탄핵 청문회도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청문회가 지속되고 국정조사가 지속되면 저는 그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늘어날 텐데요. 국방부 조사본부도 사실은 공수처에 지금 다 불려갔거든요. 왜냐하면 TF 구성한 멤버들이 대부분 육군 군사경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TF 구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해군이나 이제 타군을 들이면 정보가 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육군 출신으로만 다 했는데 다 소환됐습니다. 이 팀이 다 소환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2차 수사 외압. 네, 2차 수사 외압. 네. 그러니까 조사본부로 이첩되고 나서 8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을 때 밑에 2명 빼고 6명을 하는 것을 검토 의견을 냈다가 까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까이는 게 수사 외압의 2차 수사 외압이거든요. 그래서 이 6명에 대한 진술은 공교롭게도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께서 자백을 해주셨어요. 자기하고 장관하고 통화했는데 네. 6명 얘기를 하더라라고 자백을 해주셔서 증거가 확보가 됐고 공수처는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야 되죠. 네. 중앙지검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민일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수사 외압에 대한 물증이나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치면 이종섭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면 발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하더라도 구속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 다 구속하거나 수사를 완결하지 않은 상태면 이게 흐지부지 돼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반쪽짜리도 아니고 이종섭 장관 재판으로만 귀결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녹음 파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VIP에 대한 이종호 대표의 진술을 바탕으로 만약에 통신 자료를 확보해서 김건희 여사가 됐던 대통령과 통화 내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수사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과 대통령을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해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사부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브리핑하고 우리 이만큼 수사했는데 이만큼 증거 나왔고 대통령 수사 못한다. 특검 하시라라고 진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장 이미 대통령 사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사부하고 이미 공수처장하고의 그 갈등 관계나 알력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만이 유일한 이 실체 규명의 해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과 8월에 그 1차 해병대 수사단을 상대로 한 1차 외압이 있었고 또 나중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그때 또 2차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국회라는 전장이 열렸는데 거기서 또 나온 장관이라 이런 분들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대표적인 거짓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수사권이 있냐 없냐. 박정훈 단장은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법원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대변인할 때 일이고 뭐 우리 민간군 합동위원회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세 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첩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군사법원법의 개정의 핵심 취지인데 하나가 이제 군내 사망 사고, 두 번째가 성폭력과 관련된 사고, 세 번째가 이제 입대 전 사고 있잖아요. 뭐 승리 같은 네. 입대 전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사법기관으로 넘긴다라는 건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예요. 그러면 범죄 혐의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종섭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수사권이 없다. 이제 국힘에서도 계속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히 군사법원법은 아까 우리 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사권에 대한 조항이 있고요. 이제 범죄 혐의를 입증.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국내 사망 사고가 한 80에서 100건 정도 되잖아요. 뭐 안전사고, 극단적 선택해서 이거를 다 민간 사법기관은 넘길 수 없는 거고 수사를 해봐서 거기서 범죄 혐의가 인지된 경우에 한해서만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수사권이 없는 인간이 수사를 했다고 이제 이종섭부터 시작해서 막 주장하는 것들. 국회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통화하지 않았다. 대통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공수처에서 뭐 인력 맨파워도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수사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핵심 피의자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진 경우도 많잖아요. 경북 경찰청도 그렇고 이제 뭐 박진희 같은 경우 깡통폰 그 군사보좌관 있잖아요. 네, 장관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깡통폰 제출하고 군 검찰 단장 깡통폰 제출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움직였던 군 법무관리관실에 있었던 이 모중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라인인데 실질적으로 그 장관과 그다음에 군사보좌관과 법무관리관실과 군 검찰단을 잇는 소통 라인에 있었던 이 모 법무관 딴 데로 이제 전속을 갔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그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넘어왔어. 국회로 이제 뭐 법무부 대변인실에서는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다. 제2요구권이다. 네. 이런 이제 황당무계한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헌법엔 저항권도 없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국회에 등원하고 보니까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이걸 통과시키기가. 그렇죠. 8명 확보해. 그 안철수가 이제 그때 이제 7명 됐죠 이제. 네. 공개 선언을 하면서. 찬성표를 던져갖고 이제 제명 위기까지 놓인 거 아닙니까? 뭐 김재섭 의원도 들어와서 이제 반대 던지고 나가고 하긴 했지만 이제 7명의 근데 너무 똘똘 뭉쳐 있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게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넘어왔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고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언제 표결에 붙일 것인가? 뭐 제한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가 7월 23일이잖아요. 그리고 19일이 그 일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회의를 요구한 거는 18일 하고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8일 날 이게 표결로 갈 것인가 아니면 25일로 갈 것인가? 이 두 날 중에 하루는 하겠죠. 저는 만약에 두 날 중에 하루를 한다면 네. 25일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제 완전 분열되니까? 그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그 당은 이제 아사리팔이 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는 이미 파탄날 대로 파탄났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도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람이잖아요.
검찰 인사도 패싱했잖아요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독이 바짝 올라 있고 김건희 여사도 독이 바짝 올라 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은 한동훈 장관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그러니까 저기 뭐 그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갈등관계 유지될 것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기 편 의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 대표가 되면 확실히 그 8표 이상의 조건부 특검안을 통과시킬 개연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특검안이 25일이면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런 상상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거지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과 이제 김건희 여사를 갖다 바칠 수도 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결국은 탄핵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미온적이셨고 왜냐하면 헌재의 벽을 넘기 어렵다라는 네. 실질적인 법리 판단을 한 게 있고 가장 앞서서 주창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 4명이 들어가서 대선 후보들이 들어가서 토론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의원, 심상정 의원 그리고 저기 유승민 의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강경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얘기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고 뭐 표지석 같은 느낌인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듣다 이게 보니까. 정치라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다르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이게 어떻게 돌발 변수가 생길지 사실은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사실 그 여의도의 풍향계나 온도계는 종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발 변수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입법 청문회도 이렇게 입법 청문회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했고 또 공교롭게도 여당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이 굉장히 잘 준비해서 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준비를 했지만 그래서 탄핵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국조도 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도 보면 청문회를 여러 번 합니다. 한 차례 끝난 게 아니고 한 차례 끝난 게 네.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하고 특위 우리의 국조와 마찬가지로 특위를 통해서 결국은 탄핵안이 가결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2, 3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이 지금 1년이 이제 도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변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사실상 특검법이 자초된다 하더라도 네. 이 문제는 그냥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계속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우리 높다고 임태호 보고 소장님이 이제 있습니다. 미래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사건 복귀해야 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정주 기자가 바로 현장으로 갔던 런종섭 사태. 그때 좀 회고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안 풀리는 의문 중에 하나가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을 탐사보도처럼 좀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치부 한 10년 했는데 뭐 경향 여기 구독자들 안 좋아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 대한 저는 진정성 의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방송이 지금 일주기 방송이에요. 7월 19일. 최상병 사태가 일어난 지 7월 19일 1년을 딱 절반으로 나눠 보세요. 6개월째가 언제냐면 올해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네, 그때 신문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최상병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선거철이에요. 이게 언제 터졌냐면 좀 냉정해져야 돼요. 3월 4일 날 갑자기 느닷없이 용산발 삽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을 갑자기 호주 대사 안 치거든. 그럼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호주 대사를 안 앉혔으면 이 사건 터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능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특검은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 있었고 정말 1년 내에 쫓아왔다고요? 보도를 보세요. 기사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용산발 상대의 자책골이란 말이에요. 느닷없이 용화대에서 3월 4일 임명을 했고 그걸 또 호주 대사로 한다고 또 금방 나가.
비행기 표 끊어서 9주 일요일 날 나갑니다. 분노를 조장해. 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거기 이제 중간에 사실 MBC가 특종한 게 있죠. 맞아요. 출금지. 들어가서 안에서 네. 탑승구 출금. 앞에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임명을 했기 때문에 출금도 논란이 되는 거지. 애당시 임명이 안 되면 출금도 논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도 제가 용화대 출입했지만 저는 용산 쪽 사람들 이제 친한 사람들 물어봐요. 진짜 궁금해서 기자로서 왜 그런 왜 임명했냐고. 도대체 무슨 임명이냐. 이거 뭐라 그래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왜 그 소위 말해서 이 용산의 정무 능력은 정말 저는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정파적으로 볼 이유는 없으니까 출입 기자로서 당신들은 정말 정무 능력 빵점이다. 그건 이미 드러났어요. 그 엑스포 사태나 강서구청장 이거 거의 하지하의 정치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질 수 없는 선거를 지고 예측이 틀릴 수 없는 예측을 틀리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종섭 사태도 조금만 정무 능력 있는 정부면 사실 이렇게 삽질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픈 투비로 어쨌든 터졌고 MBC는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현장에 붙었지만 그 제가 듣기로는 표를 5번 샀다 끊었다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5일 전부터 그 게이트 안에 들어가려면 그건 대단하다, 진짜. 표를 예.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취소하면 수수료 경영신문 네. 벌벌 떨었을 겁니다. 네. 아, 저는 그게 MBC니까 가능했다라고 네,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CBS나 경영신문은 벌벌 떨어요 이거. 네, 큰일 납니다. 저희가 예. 그 수수료 한 방에 제가 지금 한 달 쓸 수 있는 아무튼 그래서 저 날짜를 딱 고를 수 없으니까 그날도 이제 있었는데 저는 한 이틀 전부터 그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일요일 날은 이제 시간대만 결정되는 시간이었어요. 일요일 날 나가는 걸로 결정이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5시냐 6시냐 7시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8시 좀 넘어서 나갔는데 밤에 오후 3시에 이미 와가지고 면세점에 들어가 계셨어요. 전직 장관께서. 기자들 따라올까 봐. 개구멍으로 들어. 네. 그래서 면세점에서 그 개구멍이 있어요. 어딘가에 앉아 있었던 거야. 저도 출장 갈 때 그 개구멍을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미리 들어가시진 않잖아요. 보통 비행기가 8시인데 아니, 3시에 그렇죠. 들어가시냐고요. 그렇죠. 쇼핑을 네. 5시간 하진 네, 않잖아요. 제가 근데 예용했던 개구멍이라. 예. 기자들을 따돌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MBC는 표까지 끊어서 기다리니까 그렇죠. 나중에 당황했죠. 7시 반에 만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장관이 그때 반응이 이랬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야, 맞아, 그죠. 맞아. 그런 그래서 취지였어요. 사실 이종섭 예. 장관이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뭐 이제 민주당이 열심히 안 했냐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 판단인 거고 저는 이제 대통령실의 정무적 감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사실상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내가 민정수석 굳이 임명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라는 이게 만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민정수석을 앉히지 않았고 그 역할을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대신시켰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고 법무부에 맡기면서 벌어진 상황인데 결국은 법무부하고 대통령실하고도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국금지는 법무부가 출국관리본부장을 법무장관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직보 상황이에요. 사실은. 모르기가 어렵다고 장관이 봐야겠죠. 몰랐다 예. 해도 문제인 거고요. 알았다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은요. 정무 능력뿐만 아니라 정세 분석도 못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저는 경북경찰청이 임성근을 입건시키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라고 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군복을 벗기고 구속시키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한번 시원하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대령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공소 취소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데 패착이 뭐냐면요. 박정훈 수사단장을 기소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달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빼박 후퇴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런종섭 얘기를 하셨는데 제2의 런종섭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 어떤 겁니까? 지금 1차장 김태호 정보 1차장에 대해서 주미대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미대사를 만약에 간다면 봤을 때는 조태용 지금 국정원장도 주미대사 갔다가 국정원장 왔지 않습니까? 승진 코스로 보이겠지만 저는 특검이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결국은 김태호 1차장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빼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이요. 특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는 것도 없던 민정수석을 만들어서 방패를 하나 세웠죠.
그 다음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중앙지검장을 측근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가 넘어올 것에 대비해서요. 대구지검장도 바꿔치웠잖아요. 왜냐하면 경북경찰청 이첩을 결국은 송치를 검찰로 대구지검에 가겠죠. 하기 때문에 저는 여야 영수회담을 준비하면서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요. 결국 그러면 의회 권력만이 남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잦은 청문회와 네. 국조를 강하게 가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이 수사 외압에 관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불러들여서 한 40일 동안 국조를 해도 저는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얼핏 나온 얘기지만 수석보좌관 회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슨 논의가 됐냐. 7월 31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녹취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더니 안 한다고 막. 예?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실제적으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야 무슨 녹음을 내 하지 마 그냥 회의록만 써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7070으로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최초의 11시요. 전화는 네, 그렇게 전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수석보좌관 회의에 김태효가 참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임종득 참석했고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 네. 김용현 참석했고 실제 전화 통화가 네,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공수처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 김용현은 왜 안 부르는 거예요? 저기 지난번에 운영이 때 이 원래 경호처장은 못 부르고 아니,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좀 그랬어요. 불러주세요. 제발 좀 아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네. 그건 안 된대. 아니, 수석 보좌관 회의 네. 때 녹취. 그 다음에 거기 참석했던 사람 그 끝나자마자 이제 전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 분명 여기서 서로 의논을 했을 거야. 이건 이거 어떻게 풀고 넌 뭘 하고 넌 뭘 하고 넌 뭘 하고 이런 지시들이 다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공수처에서도 여기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 남은 궁금증이 뭐냐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사방군데 전화를 하면서 이 사건에 개입했는가라는 마지막 남은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언론이든 단체든 간에 국회든 다 지금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깨알같이 임성근 사단장이 복귀했냐를 계속 물어봐요. 휴가 처리했냐? 휴가 그러니까, 처리했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했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본인은 요즘은 보직 해임을 못 하잖아요, 함부로. 왜냐하면 보직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보직 해임 결정을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럼 가해자를 그 부대에 계속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임성근은 명백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전출 명령을 내잖아요. 해병대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그래서 보따리를 싸요. 그래서 관사에서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안 합니다. 8시에 이제 사단장 8시 전에 출근하죠. 사실은 사단장은. 그런데 통상 8시 출근이니까 출근을 안 해서 12시 54분 50초인가 40초에 소급 적용해서 휴가를 그러니까, 네. 내요. 왜냐하면 8시부터 12시 몇 분까지 그러면 근무 이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 처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알같이 장관이 정종범 부사령관한테 해외 출장 가면서 6번째 지시가 휴가 처리해라. 당부를 네, 내리는 게 소극적으로 네. 하죠. 아니 국방부 장관이 일개 사단장이 휴관 중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지금 사단장이 몇 명인데 깨알같이 생겨요. 가면서 박진희 시켜가지고 야 휴가 처리했냐고 또 물어봐요. 그거는 VIP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누군가가 임성근이 자기가 이 휴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무 이탈이 안 됩니다. 저 또 사법 처리 당합니다라는 걸 핀셋으로 임성근이 누구한테 깨알같이 로비했기 때문에 그 깨알같이 대통령한테 그것이 입력됐기 때문에 이것이 장관에게 입력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네.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뭐 만들어내 가지고 임성근이 미워서 저 임성근 같은 임시도 아니야 예천 임시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막기림 나는 수풀림인데 하여튼 여튼간에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정 이제 군사보안법이 박주민 의원이 이제 직접 발의했다고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군대 내에서 짬짬이 하지 마라. 군내에서 지난번에 뭐 윤일병 사건 이런 거 보면 부검 해보면 갈비뼈 다 부러지고 이랬는데 뭐 만두 먹었다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폭로했잖아요. 예, 맞아요. 예. 못 믿잖아. 이제 군내에 너네끼리 하는 거 못 믿겠다 이거니까 그쵸. 일종의 견제와 균형이 올려 바깥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군내에서 이런 3대 사고가 일어나면 민간의 견제를 통해서 그냥 민간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짬짬이 할 확률이 낮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즘 짬짬이 하더라고. 네. 근데 이것도 확률 낮췄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허브가 됐어요. 이거 짬짬이. 근데 또 법을 개정해서 더 낮춰야 돼요. 아, 근데 머리 아파. 이런 식으로 이제 꺼내는 이 취지인데 이거를 용산 쪽에 이제 물어보면 다시 이제 시계를 돌리면 그냥 박종훈 대령이 말한 대로 과실체 8명이 뭐 이렇게 하급 관리까지 이게 중사 뭐 하사까지 있으면 쭉 해갖고 그냥 넘겨요. 일단 이건 초동조사니까. 그들의 말로 이제 조사라고 하니까 뭐 알겠어요. 조사라 치자. 그러면 경찰로 이제 이첩시킨 다음에 사실 냉정해 보면 경찰에서 마사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게 경찰로 넘어간 다음에 오히려 행안부 장관 소속의 경찰도 그런 조직 아닙니까? 뭐 경찰이 우리가 뭐 정말 망고불변의 검찰이 그럼 특검만큼 그렇게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사지하거나 이거를 잠깐 빼면 임성근 사단장 뻔히 알면서도 머리를 좀 굴렸으면 이렇게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 하고 경찰에 사건 뭉개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한번 하면 조용히 지나갈 수 빨리 끝날 있었겠죠. 문제였어요. 예. 예. 근데 사안은 똑같은데 7월 19일 날 그 안에 들어갈 때 뭐 가슴장화 신어라 그리고 구명조끼 하지 마라 이 팩트는 그대로예요. 사고는 그대로인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예를 들면 좀만 더 정무적으로 머리를 쓰면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다라는 게 용산 쪽의 전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말하자면 이 경로의 이제 핵심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조차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로를 반대로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임성근을 사법 처리하겠다라는데 경로하는 게 아니라 최상병을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입히지 않고 왜 물에 들어가겠냐의 경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포인트는요. 굉장히 민주주의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선사하잖아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그 헌법적인 가치나 이런 법치주의적인 가치에서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배려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태도는 국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제가 부친상이라서 뭐 제가 새벽에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주진우 의원이 부속품에 비유하면서 그 인식이 결국은 지배자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나 그런 우리나라의 고위 계층들의 인식이라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하고 솔선수범하고 약자를 대변해야 되는데 본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뭐 예를 들면은 선거 때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주창했으면서 결국은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결국 사단장만 보호하고 경로를 해야 될 지점에서 경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검찰을 못 믿는다. 검찰은 힘 있는 사람만 봐주고 결국은 약자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국정 지지도 문제라든가 이 문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문제는요.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이번에 실망했던 게 뭐 진보 보수 진영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자 죽음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이 좀 더 앞장서고 있고 모든 목숨은 소중하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보수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보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수가 한국적 보수 이런 박정희식 민주주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구 민주주의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통상에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 전통, 가족, 뭐 집단 이게 이제 보수 가치예요. 기존에 나를 대표하는 예전에 이제 귀족들이 먼저 장비 챙겨서 전쟁 나가는 여기서 전통이 내려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제가 뭐 미국 정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있는 뭐 존 맥케인 옛날에 돌아가시면 그런 사람 뭐 보수 정치 거두들 다 베트남전 참전합니다. 그렇죠. 네, 가족들 뭐 형 동생 막 누구는 팔 잘리고 누구는 죽고 나는 살아남아오고 이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설마 위선적으로 하더라도 제 말은 후방이 있더라도 베트남전에 자기가 보수 정치 하고 싶잖아요. 억지로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 면제입니다. 다 면제. 다 면제. 일단 정말 죄송한데 부동시로 우리 지금 이번에 이 핵심에 있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주진우 의원 면제예요. 네. 그 관보에 다 나와요. 급성 간염. 급성 그냥 간염. 저처럼 차라리 병원 거부하고 감옥을 가던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또 본인들은- 보수 정치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이제 임 네, 소장님.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왕실도 보면 영국 뭐 왕세자도 보면 군 입대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자원 입대하잖아요. 그리고 예. 엘리자베스 여왕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봐야 되고 결국은 보수가 세금 내는 이유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세금 내는 거고 진보가 세금 내는 이유는 평등하기 위해 세금 내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치들이 지금 양균형이 다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사태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는 게 가짜 보수 아니었냐. 군 장병 우리가 게다가 무슨 용병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닦아놓고 아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산점을 왜 줘요? 가고 싶어 가는데. 그런 논쟁이 왜 일어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많이 올려놓자해서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월급 논쟁도 있는 거고 어쨌든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개중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의무 복무 제도를 해놓고 그러면 보수의 어떤 집단의 어떤 우두머리가 될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 솔선수범 못하겠으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보수 가치를 살려서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장병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를 이제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다 이거 은폐하기 바쁘고 이런 환경 자체가 저는 굉장히 보수 정치에 네. 굉장한 이게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 개죽음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벌어지고 분향소를 이제 수료식 날 이제 하루 운영해 봤는데요. 한 2,000명이 왔습니다. 이틀 저희가 이제 선전했는데 80%가 20, 30대 남성들이에요. 근데 그 와서 울거든요. 근데 이 울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징병제 국가에서 원하지 않고 다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고 그게 애국페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죠.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에서 값진 어떤 죽음이라는 게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선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읽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네. 합니다. 그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최혜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 분 각자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의원, 임태훈 소장, 이정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